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죠.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요. 2023년 마약류 사범이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해에는 20, 30대가 전체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 무서운 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또 자신의 의지로 끊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각성에 비해서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부터 교육, 치료와 재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커지게 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더 이상은 마약 사범이 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고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셔야겠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둘러싼 농업계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전통적인 여름나기 음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오일러시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림 함정을 통해서 국제 유가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전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관 유임 소식에 정치권과 농업계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유임 발표 이후 농업계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장관이 유임되는 흔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요. 전체적인 평가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인선은 전문성과 혁신을 염두에 둔 인사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외교부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그런 예시로 거론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34년 철도기관사 경력의 파격 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장관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번 장관 인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이 전 정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이 장관 인선 발표 직후 농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측은 통합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또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또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기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농업계에서는 새로운 장관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텐데 장관 인선 발표 이후의 상황들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렸는데요. 이 회의 직전에 장관 발표가 났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은 농업계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민주당 농해수위 보좌진들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새 말로 멘붕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 송미정 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농업민생 4법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대하냐 정도의 다소 가벼운 질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상이 회의 직전에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와의 협치 측면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이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민주당이 이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왔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농업민생 4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송미정 장관이 이를 반대하면서 유명한 단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농민들은 이 농업을 살리는 민생 4법이라고 말한 것을 비틀어서 송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는 뜻으로 농망 4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장관 유임 발표 직후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주철원 민주당 의원은 이 농망 4법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송 장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예, 송미정 장관은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 말에 주철원 의원이 또 말을 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려 하니 안타깝다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3일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이 장관 유임을 반대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나간 의원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입니다. 네. 전종덕 의원은 농해수위 개회 직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농식품부 장관 결정에 강력한 비판 의견을 전했고요. 농민을 힘들게 한 윤석열 정부 농정의 충실한 이행자이자 이 농망 4법 발언에 문제를 들어서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다음 날 이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농식품부 장관 유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관 인선 발표 다음 날인 24일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와서 유임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냥 각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요.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태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 송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감축한 문제라든가 이 쌀가 폭락 사태에 따른 농업 소득이 급감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사업이 파행되면서 수많은 청년농들이 농촌 정착 과정에 좌절을 겪기도 했고요. 또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율 할당 관세, 그러니까 TRQ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 것도 있습니다. 양파 수확을 열흘 앞두고 이 TRQ 수입을 결정해서 수입 양파, 햇양파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파값 폭락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송미정 장관 혼자서 한 일은 아니지만 농정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가장 질타를 받아야 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라는 이 송 장관의 꼬리표를 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농촌 현장 반응도 전해주시죠. 장관 유임 직후에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한 이 송미정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스스로도 당황스럽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농업인들의 삶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하는 각오로 농민들의 이 지치고 울분에 찬 마음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이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비판 성명서를 냈고요. 예. 전국 각지에선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기조가 국가 책임 농정인데요. 윤석열 정부 농정과는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 이 농정 수장이었던 송미정 장관이 아무리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농정개혁을 기대하는 이 농민들의 성에 찰까 싶습니다. 그 농업과 농민이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떨칠 수 없겠고요. 이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적임자를 다시 찾아달라는 게 현재 농촌 현장의 외침입니다.
네, 농민들의 반발과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건 새 정부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이제 현대의 기술이나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선조들께서는 자연 환경과 전통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네.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 왕 같은 경우에는 역병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멀리 나가시지는 못했지만 궁궐 내 연못이나 그늘이 많은 후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 가까이에 있는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 5월과 6월이죠. 즉 지금의 이제 6월에서 8월 무렵이 뭐 지금처럼 가장 더운 시기였고 네. 이 무렵에는 이제 수박, 참외 같은 이제 수분이 많은 제철 과일과 함께 제호탕, 유자장, 생맥산 같은 전통 음료를 통해서 기력과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조들의 여름나기 음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 여름나기 음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우선 임금님의 여름 음료부터 알아볼까요? 임금님은 뭘 드셨을까요? 좋은 거 드셨겠죠? 럭셔리죠. 조선시대 왕실에서 여름철에 가장 애용된 대표 음료는 바로 제호탕입니다. 제호탕이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음료는 오매라고 해서 훈연한 매실. 그냥 매실도 아니군요. 네, 훈연한 매실 그리고 생강과의 약재 초과라는 약재와 그리고 백단향이라는 향신료 그리고 축사 등의 다양한 약재를 꿀과 함께 중탕해서 만든 것이고요. 갈증을 해소하고 위장을 보호하면서 기력을 북돋는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쌍화탕 같은 컬러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좀 까맸나 보네요. 네,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호탕은 단순히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약효를 고려한 건강 보양 음료로서의 이제 위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영조실록에 보면 영조가 과거 시험을 본 유생들에게 수박과 제호탕을 또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종 때도 무더위에 지쳐있는 신하들에게 제호탕을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만큼 왕실에서는 제호탕을 여름철 필수 건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음료로 여겼습니다. 그 임금님의 제호탕 말로만 들었을 때는 뭔가 약처럼 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맛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꿀에 재웠으니까요. 그래서 제호탕은 단순히 청량 음료가 아니라 이제 의학적인 기능을 포함한 음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제호탕은 심장에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오날 미리 여름이 오기 전에 복용을 하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셨던 건강 음료가 바로 이 제호탕이고요.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내 진액이 소모되고 기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이 제호탕은 신체의 밸런스를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 한방 연구에서도 이 제호탕의 항염증, 항산화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그 효능이 또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좋은 효능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렇게 좋은 제호탕 임금님만 드셨을까요, 그때? 네, 초기에는 궁중 전유물이었지만 이걸 이제 한번 마셔봤던 신하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받았던 학생들한테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사대부가나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도 여름철 건강 음료로 제호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호탕의 효능이 점점 윗소문이 나면서 조선 후기에는 내의원에서 만든 제호탕이 단오와 같은 명절에 이제 승지나 사관에게도 선물로 화사되었고 네. 민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호탕을 이제 따라서 만들어 마시는 문화가 유행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 지식에 밝은 양반 가문에서는 약재를 직접 구해서 제호탕을 제조했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제호탕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점차 사회 전반에 퍼져나간 전통 청량 보양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요즘에도 이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실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제가 이따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서울에서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큼한 그런 유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자차도 즐겨 마시는데 네. 이렇게 유자를 활용한 여름 음료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즘 이제 카페에 가시면은 시원한 유자 에이드나 아이스 유자 티 많이들 주문해 드실 텐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유자장이라는 유자 베이스의 청량 음료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장은 유자 껍질과 속을 곱게 저으면서 꿀이나 설탕에 재운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만든 음료고요. 풍부한 향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여름철 갈증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 기본적인 성질이 차고 달면서 갈증을 먹게 하고 위장을 안정시키면서 또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 자체가 조선 후기까지도 매우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자장 역시도 상류층 위주의 특별한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 물품 리스트에도 유자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별로 엄선된 유자가 이제 중앙 서울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귀한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이 유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전통 여름 음료가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귀한 음료였네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음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생맥산이라고 해가지고 생맥주가 아니고 생맥산입니다. 생맥주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조선 시대에도 널리 쓰였던 여름 보양 처방 음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오미자, 인삼, 맥문동 이 세 가지 약재를 기본으로 달여서 만든 약차로 이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진액을 보충하고 네. 또 폐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기운이 빠지고 탈수가 걱정될 때 이 생맥산은 이온 음료 대신에 최고의 자연 처방으로도 꼽혔는데요. 그래서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또 승정원 일기라는 책에서도 생맥산의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 효능과 맛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의원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 및 체력 보강용으로 이 생맥산을 활용해서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으로도 제공이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약재들이 들어가서 네. 그때 당시에 서민들은 즐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서민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음료를 즐겼습니까? 일단 서민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수정과 그러니까 식혜를 대표적인 여름철 음료로 드셨는데요. 네. 수정과 같은 경우에는 계피와 생강을 날려서 꿀이나 설탕을 넣고 곶감이나 유자, 앵두 등을 띄어 마시는 전통 음료인데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고 또 소화를 도우면서 약간 또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생강의 매운 기운과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 냉방병에도 특히나 자주 애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식혜는 엿기름으로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료인데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더운 여름 식욕 저하 입맛이 없을 때 이제 부드럽고 속이 편한 음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혜가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전북 고산 식혜. 그래서 이 고산에서 만든 식혜는 1920년대 최고의 먹거리로 꼽히면서 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식혜를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그 단호박 식혜 네. 혹은 현미 식혜처럼 다양한 식혜들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또 몇 년 새 웰빙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합성 감미료 없이 이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음료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혜는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천연 발효 음료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이 웰빙 트렌드에 딱 부합하는 건강 음료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음료 또 이 유익균이 함유된 건강 음료죠. 이런 음료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식혜가 자연 발효 음료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코리안 라이스 펀치나 또 스윗 라이스 드링크로 불리면서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마시던 전통 음료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과 맛을 선사하는 이 트렌디한 K 음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달달해서 접근하기도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방문하면 꼭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이 식혜라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그 대표적인 청량음료나 이제 주스는 당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은데 네. 그 반면에 식혜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이 웰빙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을 하면서 최근에는 로우 슈거나 내추럴 스위트너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제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식혜가 또 이런 건강 음료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식혜 안에 밥알이 들어있잖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되게 신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음료가 식사도 되는 이제 식사 대용식으로 굉장히 또 신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통 음료도 상당히 다양한데 네. 이런 다양한 음료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냐라고 네. 궁금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식진흥원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또 한양연구원 등에서 전통 여름음료의 제조명과 체험 프로그램을 여름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제호탕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한식 문화공간 이음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제 제호탕 시음 프로그램과 또 수리치떡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한의원에서는 생맥상과 같은 보양 음료를 또 처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청량리에 있는 경동시장에 가시면 이색 한방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동시장에 가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한방차를 마시면서 한약재를 따뜻하게 데워서 뜸 뜨듯이 아랫배나 허벅지에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찬 거 많이 드셔서 배탈 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서비스죠. 그리고 조격탕도 있습니다, 카페. 카페 안에 조격탕이 네, 있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조격탕이 있어서 차도 마시면서 이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한방 카페들이 와.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잦아해서 가면 또 오픈런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가봐야겠네요. 네, 청취자분들도 안 가보셨으면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농가공 체험장에서도 식혜, 유자청, 수정과 등을 직접 만들고 배우는 이런 체험형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를 위한 콘텐츠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먹는 이런 방법들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음료는 이제 과거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능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맛있는 유산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젊은 세대들에게도 또 기성세대들에게도 또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네. 체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전통 음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 경제 이야기꾼 김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보면서 경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조금은 진정은 됐습니다. 석유 산업이 소재가 된 그림은 극히 좀 드문데요. 미국의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그린 한밤에 불타는 유정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초기 석유 개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제품 가격이 시장을 형성하고 또 파괴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석유와 관련된 그림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화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급 화가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19세기에 활동하면서 자연 풍경하고 역사적 사건 등을 그린 화가인데요. 네. 오늘 소개할 그림은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아까 한밤에 불타는 유정 요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네. 영문 그 제목으로 보면 Burning Oil Well at Night Near Roseville, 펜실베니아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에 불타는 펜실베니아 러즈빌 부근의 유정 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꽤 기네요. 어두운 바탕 중앙에 높게 솟아오른 불기둥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부근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은 바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기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 그림은 186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러즈빌이라는 곳에서 실제 일어났던 유정 폭발 사고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이 유정의 주인이었던 헨리 라우즈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19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신문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무려 불기둥이 90m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정에 붙은 불이 3일 밤낮을 타고서야 꺼졌다 이렇게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두움하고 치솟는 그 커다란 불기둥을 완전히 색으로 대비를 해서 굉장히 그림이 강렬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불기둥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90m까지 치솟았으니까 사람이 작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렇죠. 네. 매우 작게 어둠 속에 그려져 있어서 이 재난 상황에 인간의 무기력함도 이 그림에서 같이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미국의 초기 석유 개발 시기에 큰 폭발 사고를 그린 거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탁 바라보면 네. 이거 뭐 밤에 일어난 뭐 불꽃놀이 같은 걸 그린 그림인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는 거랑 그냥 그림을 바라보는 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폭발 사고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림은 아닌가 보네요. 바로 봤을 때는 폭발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죠. 왜냐하면 불기둥과 뭐 옆에 약간의 불꽃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 불꽃놀이 그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그때 당시에 유정 폭발 사고 자주 일어났습니까? 초기 석유 개발 시대에는 꽤 자주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압력 제어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석유가 천연가스 압력에 의해서 땅 위로 분출하는 형태의 유정을 저희가 분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가스와 함께 석유가 위로 분출하면서 주변에 불씨가 붙어서 이렇게 폭발하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제임스 해밀턴이 그린 그 유정 폭발 사고인데요. 네. 더구나 이 사고는 미국 석유 개발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분유정이 처음으로 거의 발견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석유를 개발하면서 이 분유정이 터진 걸 잘 사람들이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위험을 몰랐었는데 이걸 통해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게 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 시추 기술이 조금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염정 시추 기술을 가져와서 석유에도 그러니까 밑에 그 안반이나 뭐 땅 속에 들어있는 소금물이죠. 그러니까 요걸 꺼내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칫 이 압력이 큰 걸 만지면 큰 사고가 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시추 기술이 좀 발전을 했고요. 또 이런 분유정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석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이 사건을 보고 알게 됩니다. 실제 펜실베니아 그 러즈빌의 폭발 사고가 난 이 유정에서는 당시로선 엄청난 하루에 3,000배럴의 석유가 생산됐다고 하는데요. 네. 위험하지만 이런 유정을 찾아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펜실베니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전을 개발하려고 달려드는 이른바 오일러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의 펜실베니아는 1859년 세계 최초로 시추공을 뚫어 상업적 원유 생산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요. 19세기 후반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던 곳으로 현대 석유 산업의 발상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3254님이 네. 미국과 경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석유와 그림 조합은 좀 그렇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귀담아 들으려고요 라고 네네네. 해주셨네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림들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 3254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골드러시처럼 펜실베니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오일러시가 있었다는 얘긴데 네네. 이 초기에 유전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야 석유가 에너지원으로서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또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부산물들로 온갖 것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네. 당시만 해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석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굳이 잘 쓰고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석유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못했던 거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펜실베니아에 오일러시가 일어나고 몇몇 분유정이 발견되면서 대량의 석유가 터져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추 기술도 이제 그러면서 점점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0년도에 45만 배럴에 그쳤던 펜실베니아의 원유 생산량은 불과 3년 뒤인 1962년에 300만 배럴로 치솟게 되는데요. 네.
에너지원으로서도 석유가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니 석유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거죠. 1861년 초에 배럴당 1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석유가 그해 6월엔 배럴당 50센트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해 연말엔 10센트로 대폭락을 해버리거든요. 1달러도 아니고 10달러 하던 게 10센트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파산? 예, 유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초기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대박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석유가 배럴당 10센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에너지원 대신에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조명용 연료 이런 걸로 고래기름, 석탄유, 라드유 같은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네. 1배럴이 40갤런입니다. 그러니까 1배럴에 10센트면 갤런당 0.5센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석유 가격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당시에 고래기름은 갤런당 1.3에서 2.5달러, 석탄유는 갤런당 50달러, 라드유가 갤런당 90센트 정도 됐거든요. 네네. 석탄유는 50센트입니다. 4센트. 네. 그러니까 가장 싼 게 석탄유였는데 석유가 석탄유보다도 반값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0.25센트 예. 정도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 높아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탄유 대신에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석유가 주목받기 시작했군요. 그러면서 매우 단기간에 이 조명유 시장을 석유가 단숨에 장악을 해버리고요. 네. 수요가 없어서 공급 과잉이 만들어진 석유 시장은 가격 폭락과 함께 수요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게 수요처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 배럴당 석유가 0.25센터에서 그 배럴당 아까 제가 10센트까지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배럴당 4달러가 되더니 1963년에는 배럴당 7달러까지 오르고요. 요때부터 석유 개발로 큰 돈을 번 벼락부자들이 탄생합니다. 와, 이때부터 이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네요. 이게 반전의 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사업자들이 파산을 하니까 네. 시장이 커졌죠?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사이클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과 함께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제품 소비가 대중화될 때 가장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산업 사이클에 그 회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를지 이런 것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산업 성장의 쇠퇴 사이클인데요. 성장과 쇠퇴 사이클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이 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고 경쟁은 심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까 석유에서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산업 구조 조정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거나 회사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이 치열한 경쟁을 버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잘 버텨낸 회사가 나중에는 이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나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회사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산업 사이클에서 한 번씩 보시면 앞서 제가 투자 얘기를 조금 했지만 네. 투자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기업이 이익을 못 보다가 어느 순간에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이 투자하는데 가장 적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사이클을 잘 읽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중동 불안 때문에 네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네 만에 이렇게 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종전까지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덜긴 했습니다만 중동은 여전히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동이 불안하다 그러면 유가가 크게 뛰고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죠.
지금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6%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중동산 원유가 거의 대부분 수송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막히면 원유 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니 유가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 원유 수입량의 70%가량이 중동에서 오고 또 중동 원유의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럴당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안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네 만에 할 때만 해도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글로벌 IB들이 잘못하면 배럴당 $130까지 유가가 치솟을 수 있어요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네. 다행히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번 중동 불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중동의 원유 시장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분석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동이 크지 않았다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불안이 생기면 네. 유가가 튀는 것보다도 많이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변동성이 많이 줄였다는 그 거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중동이 가진 원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거든요. 네. 중동이 뭐 원유를 덜 생산해서 비중이 준 건 아닌데 중동 말고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오펙 외 국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국가들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원유 생산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비중이 좀 줄었고요. 한 얼마 정도로 줄었죠? 이게 2010년대 이른바 셰일 혁명이라는 게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지에 오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사우디가 석유 제일 많이 생산하잖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계 최대로 올랐었어요? 미국이 사실은 수출도 가장 많이 하고 네. 생산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물론 이제 사우디하고 오락가락 하기는 하는데 2023년 한때 미국이 하루 1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는데요. 사우디가 보통 700에서 80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하거든요. 생각보다 꽤 많이 앞서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원유 시장에서 중동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도 빠져 있어서 과거보다는 원유 시장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중동의 영향력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처음 설명해줬던 그 그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림을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한밤에 불타는 유정 네네.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을 아까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제가 그렸다라고 미국의 화가가 그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화가는 아까 아주 유명한 거장 화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의 영향을 좀 받은 인물로 알려지거든요. 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실제 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화풍이 조금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윌리엄 터너도 자연 풍경 그리고 재난 상황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화가도 그림을 그렸고요. 네. 화재를 그린 그림이 또 이 큰 불타는 화재를 그린 그림이 윌리엄 터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1834년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불탄 큰 화재가 있었는데 네. 이 그림을 윌리엄 터너가 그려서 몇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한밤중에 불타는 유정하고 이 그림이 약간의 비슷한 이건 낮에 그렸고 밤에 그렸다는 큰 차이 색감의 차이는 있지만 네. 두 사람이 화재를 대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런 장면을 남길 수 있는 거는 그림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네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화가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시면 요즘 인터넷에 모든 그림이 다 있으니까요. 네. 두 작품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석유 시장도 이해하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라고 응원 드리고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